IMF 문제가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 뭐 IMF가 터지면 나한테 무슨 상관이었을까요? 하느니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동결하는 이유와도 이제 관련이 있는데 지금 올렸다가는 터지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못 올리는 거거든요. 부동산 불패 또 자고 나면 오르는 부동산이 맞다. 이게 진리다. 이런 약간 환상과 미쳐버린 시간?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예요. 가짜였다. 압구정은 2년 만에 10몇 억이 오르고 성수는 뭐 40억이 오르고 평생 벌어서 만들 수도 없는 돈을 2년 만에 만들었어? 이런 기분을 들게 만들지만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리얼아이 박감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은정 감정평가사입니다. 예전에 한국감정원, 지금 이제 부동산원이죠. 여기서 한 14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그 이후에 신한은행에서 좀 근무를 했고 현재는 법인에서 감정평가사 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부실 채권 문제가 터지면서 이제 부도 직전까지 몰렸고 이 부분이 이제 수습되는 과정에서 인근에 있는 같은 지역 금고로 인수 합병되는 조치로 마무리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보통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지역 기반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사업을 벌이시는 분들 대출을 많이 해주는 형태로 운영을 해왔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600억 정도 채권 규모 중에서 한 130억 정도가 부도 처리가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실 위험이 높아지고 뱅크런 조짐이 보이면서 은행 자체가 조금 어려워졌던 이런 상황이었는데 중앙회에서 이 부실 채권 부분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다른 금고가 인수 합병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형태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됐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다 보니까 다른 이제 새마을금고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불안 부분이 많이 작용이 됐고 금감원에서 나서서 기자간담회 하면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안전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부가 지원책을 할 것이다. 이러니 안심해라. 유튜브 말을 믿지 말고 정부를 믿어달라. 뭐 이렇게 하면서 시장을 안심시키는 이런 조치를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자산 규모가 발표됐던 수치를 보면 한 290조 5대 시중은행 다음으로 좀 규모가 큰 금융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이 개별적인 상호신용조합 형태로 이제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과거에 이제 새마을운동 사업하고 맞물려 가면서 기존의 지역조합, 경남에 있는 지역조합들 중심으로 있었던 게 이제 많아지면서 일종의 연합회 이런 게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중앙회가 소속된 새마을금고로 통용되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 관리를 하는 측면이 있지만 운영 자체는 이제 개별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축은행처럼 이제 개별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나은 거는 이제 중앙회에서 관리를 하고 또 새마을법에 따라 가지고 운영과 보호나 관리 감독이 되는 형태이다 보니까 조금은 나은 형태겠죠. 저축은행 이런 데보다는 예금 금리도 높고 배당도 받으시니까 또 지역 사회에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역 기반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들 애용을 하시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인 문제는 모든 지역 새마을금고가 다 위험하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제 개별적으로 부실 위험이 터졌던 새마을금고처럼 다른 부분에서도 또 이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개연성이 계속 있다는 거죠. 보통은 이제 지급 준비율이라고 해서 맡겨놨던 돈에 대해서 요청했을 때 바로 돌려줄 수 있는 능력 보통 지급 준비율을 100%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100%가 안 되는 새마을금고가 한 480여 곳 정도 된다는 걸로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문제가 불거질 수가 있고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 또는 한꺼번에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 과연 중앙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 막아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규모 자체가 보통 이제 지금 600억 대출 중에 130억 대출이 문제돼서 문을 닫는 경우가 생겼던 것처럼 많게는 몇천억 단위도 있겠지만 적게는 이제 몇백억 단위에서도 부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중앙회 차원에서 이제 막아준다면 또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전반적으로 깔고 있는 문제가 어떤 사업 자체에 빌려준 PF 사업에 빌려준 돈들이 갚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 또는 아예 갚을 수 없다라고 판단돼서 생기는 문제들이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서 순차적으로 터질 수도 있겠지만 일정 한계에 달하면 연속해서 터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은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예금자 보호의 대상도 아니잖아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서 예금자 보호의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회가 보증을 서주는 형태고 중앙회가 그걸 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를 통해서 차입을 해서 이걸 메꿔줄 수 있는 구조 이런 장치를 갖고 있는 거지만 일반적인 예금자 보호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판단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얼음 부동산 PF, 새마을금고 GS건설 사태로 조마조마. 부동산 PF 문제가 과연 새마을금고 지금 뱅크런 조짐이 보였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GS건설의 부실 문제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새마을금고가 PF에 빌려준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이 PF에 대한 보증 자체가 시공사가 보증을 하잖아요. 근데 그 시공사가 부실 시공의 문제로 신용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데 있어서 PF 시장에 자금을 조달할 때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신용도, 누가 보증을 해서 어떤 건설사가 사업을 계속해서 끌어줄 것인가, 그리고 또 누가 대출을 해주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잖아요. 또 이 프로젝트에 계속해서 돈을 빌려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어떤 신용도가 하락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다음번에 자금을 조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자금 경색 상황이 왔다라는 거는 이 사업에 대한 부실이 또 생긴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지금 PF 연체가 한 20%에 육박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아까 금고 단위로 움직인다고 했는데 한 금고에서만 다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개 금고가 연계해가지고 대출을 하는 형태로 많이 PF에 참여를 했는데, 이런 데에서 연체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연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PF 사업에 돈이 계속 들어올 수 있으려면 부동산이 계속 화랑의 기조로 가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빌려간 돈에 대한 이자를 꼬박꼬박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업이 완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을 빌려서 이 사업을 끌어가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돈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는 누군가한테 또 다시 대출을 연장하거나 대출을 새로운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상황이 닥치게 되는데, 그때 이 사업의 신용도 자체가 하락한 상태에서 과연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느냐, 또는 기존보다는 더 높은 이자를 주고라도 지금 필요한 금액만큼을 다시 대환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PF의 부실 문제가 더 불거질 수 있는 거죠. 지금 PF들이 꼭 이제 아파트에만 치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대체 상품에 관련된 PF도 굉장히 많이 나가 있고, 부동산이 이제 뭐 아파트도 화랑이었지만 사실은 전반적으로 다 잘 팔리는 시장이었잖아요. 뭐 지식산업센터도 그렇고, 뭐 생활용 숙박시설도 그렇고, 오피스텔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팔렸던 시장이었으니까 그런 거에 기초해서 그 가격보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전제로 진행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땅을 사는 데에 돈을 빌려줬고, 또 PF로 넘어가기 전에 브릿지의 형태로 자금을 빌려준 이런 기관들이 지금 많이 물려있는 상태거든요. 집을 안 짓겠다 뭐 이런 것보다는 이미 예정된 공급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국가 차원에서 공공개발의 형태로 공급하는 물량들은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이미 수주 잔고가 뭐 5년치 이상은 계속 지금 다 확보되어 있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한 수주 물량들로 인해서 이미 아파트 공급을 할 수 있는 물량들을 자기들이 몇 년 동안 해나갈 물량들은 다 확보해 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건설사들이 수주를 안 하고 있는 물량들은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더 추가로 수주를 안 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럼 이들은 이미 수주한 물량 공급을 한다는 의미잖아요. 네. PF 사업이 망가지는 부분들은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라든가, 지금 이제 주택 시장만 놓고 보면 가장 선호하는 게 아파트고, 아파트의 대체 상품으로 아파텔, 좀 큰 평형의 오피스텔들을 많이 공급했고, 오피스텔도 아니면 이제 생활용 숙박시설, 이런 식으로 많은 공급들이 있었잖아요. 주택만 놓고 본다면. 근데 이런 사업들 중에서 후순위에 있는 것들이 진행이 안 되겠죠. 진행이 안 되고, 선순위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든 사업을 끌어가겠죠.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사실은 PF 시장에서 자금 경색 상황을 맞이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 사업 자체가 망가지지 않는 이유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고, 또 여기 유수의 건설사들이 또 지급 보증하면서 자기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공급으로 그냥 계속 이어지는 거죠. 우량한 물건들은 공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은행의 주업이 대출을 하는 게 주업이잖아요.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수취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러니까 여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은행의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세워졌을 때, 과거에 이제 가계 대출을 너무 많이 해주다 보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을 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으로 기업에 관한 대출의 비중을 높이면 건전성에 있어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좀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의 화랑, 특히나 가계가 대폭적인 대출을 증가시키면서 부동산 시장 대출이 많이 증가되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중은 그러니까 여력이 좀 없는 거예요. 건전성 자체를 유지하고 어떤 점수를 유지를 하려면 가계에만 대출을 해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 쪽에 많은 대출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기업은 개인이 뭐 몇 천만 원, 몇 억 빌리는 것하고는 스케일 자체가 다르잖아요.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는. 또 PF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1, 2억 빌려가는 게 PF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 대출
대출에 있어서 일정 부분의 이익이 보장되는 형태라면 그 사업성을 판단해서 대출을 충분히 해줄 수 있고 또 많은 이자를 수취하는 형태였거든요. 영업에 있어서 굉장히 수익성이 좋으니까 이쪽이 많은 대출을 해준 형태이고 지금 이제 그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비중으로 놓고 봤을 때 부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쪽에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가 지금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빼고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가계 부분도 마찬가지인 측면이 있지만 가계는 또 장기에 걸쳐서 좀 빌려놓은 형태이고 PF 문제는 당장 터질 수 있는 문제. 일단 돈을 맡긴 은행 자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자기 자산을 회수하는 데 엄청난 노력이 들겠죠. 예금자 보호라든가 뭐 어떤 이런 보호하에 있어서 일정 부분의 원금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있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과거에 저축은행 사태가 났을 때 기존에 이제 부실의 문제가 돼서 거기도 똑같이 PF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저축은행의 부실 사태가. 그래서 이제 파산을 했을 때 뱅크런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런 소식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미리 돈을 뺐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돈을 빼게 되면서 은행 문이 닫히고 그 앞에서 막 며칠 밥을 새고 막 이런 상황을 겪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고 또 은행이나 어떤 금융권의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부도가 나지 않는 기업들 자체도 구조조정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고용 자체가 감소되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정리해고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겠죠. 또 구조적으로 금융기관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책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를 구제하기 위한 배드뱅크를 설립한다든가 기금을 쏟아 넣는다든가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과연 뭐 PF 문제가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 뭐 IMF가 터지면 나한테 무슨 상관이었을까요? 금융위기가 왔을 때 나한테 무슨 상관이었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여파가 결국은 개개인한테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축은행도 많이 대출을 해줬고 이런 공격적인 대출을 많이 해줬고 또 증권사들도 몸집이 되게 커지면서 증권사도 자체적으로 또 대출을 해준 상태거든요. 근데 이런 증권사, 여전사, 뭐 보험사 이런 데들, 저축은행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연체율이 16%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새마을금고는 정점 찍었을 때가 6% 좀 넘어갔는데 이런 증권사 지금 PF 관련 연체율은 16%가 넘어간 상태다 보니까 더 위험한 상황이죠. 이거는 이제 하느니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동결하는 이유와도 이제 관련이 있는데 결국은 올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못 올리고 있는 거고 지금 올렸다가는 터지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못 올리는 거거든요. 정말 조금 일찍 시작했다면 사실은 이 상황을 우리가 사회에서 손실이나 이런 충격을 흡수 감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마무리가 될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폭탄의 사이즈를 좀 키워가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강남 신고가 거래 속출하고 반포 평당 1억 훌쩍 넘겨. 전 이런 기사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사실 새롭지도 않아요. 진짜 서울 강남의 집은 평당 1억을 하는 게 되게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이런 기사들이 정말 많이 쏟아졌거든요. 평당 1억을 넘는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는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기사는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18년도에도 반포에 어떤 아파트가 평당 1억을 넘었다. 이런 기사가 정말 전 언론을 도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한 몇 개월이 지난 후에 나온 게 이 1억은 가짜였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래였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주는 효과는 앵커링 효과라고 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강남은 평당 1억을 찍을 수 있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평당 1억을 넘었다고 지금 소문이 났는데 매물이 나왔어. 8천? 9천에 나온 거예요. 정말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1억이라고 하는데 9천에 나왔으니까 사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과거에 거래됐던 것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를 하는 사람이 생겨요. 최고가보다는 낮지만 과거보다는 높은 금액을 거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또 바닥이 되는 거예요. 어떤 과열되는 시기에는 사실은 어디가 끝점인가, 어디가 가장 높은 지점인가에 대한 표식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결국 강남 평당 1억이거든요. 강남 평당 1억이라는 말을 들으면 다른 지역들은 강남이 평당 1억 하는데 동작구, 이 주변에 있는 뭐 광진구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럼 그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는 가야 돼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보다 현저하게 싸게 느껴지는 금액, 그렇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간 금액에도 사람들은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가격에 모두가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사람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바로 부동산 시장이거든요. 사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살 수 있는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을 갖춘 유효 수요만 참여하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시장에 그럼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살 수 있는 사람 절대적인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가격이 계속 유지될 수가 없거든요. 수요 공급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거래가 떨어지는 현상, 거래량 자체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었고 그런데도 그때 또 나왔던 기사가 거래는 줄어드는데 가격은 오른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부동산 불패 또 자고 나면 오르는 부동산이 맞다. 이게 진리다. 이런 약간 환상과 미쳐버린 시간? 뭐 이런 시간을 갖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심리적인 부분을 좀 저지시키기 위한 이런 기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가 일단 찍히고 났을 때 이 거래가 진성인지 여부도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야 알 수 있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되고 취소된 거 관련돼서도 많은 기사들이 나왔었잖아요. 실질적으로 분양이 있는 곳에는 굉장히 높은 금액의 거래가 찍힙니다. 주변의 시세 대비해서 분양가가 결정이 되다 보니까 어떤 선도되는 금액들이 거래가 돼요. 근데 그 거래는 사실은 굉장히 개별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거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어떤 실수요자가 거래를 한 것인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거래들이 있습니다. 거래가 많을 때는 판단할 수 있겠죠. 막 일반적인 거래가가 뭐 10억인데 어떤 것만 15억에 찍혔다. 그럼 이건 뭔가 좀 이상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래가 없는 시장에서 한두 건의 거래가 찍힘으로써 마치 그게 진짜 가격인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면 그거 대비해서 분양가는 굉장히 싸게 느껴지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었죠. 그동안. 그러니까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간 금액 자체가 너무나 높잖아요.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문 시장이에요. 여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거래가 되면 신고가가 찍힌다. 그 얘기는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시장에서 여력이 있는 사람이 사겠죠. 그런 사람은 과거보다 높은 가격으로 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정말 일반적인 가격이고 보편적인 가격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 영끌이 막 폭발했던 시기의 거래를 보면 6억 이하의 대출되는 지역에 거래가 폭발을 했잖아요. 이 얘기는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그 정도가 한계라는 거예요. 거래가 폭발을 하는 지역이 과거에 뭐 3억 하던 아파트가 6억이 되면서 그 6억의 거래가 폭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실제로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강남 같은 경우는 10억 하던 게 20억이 됐잖아요. 15억 하던 게 30억이 됐고 호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실제는 거래가 많을 수가 없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걸 소화시키면서 거래가 되려면 이거보다는 훨씬 내려온 금액이어야 거래가 가능하겠죠.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강남에서 신고가가 터진다고 해서 과연 정말 시장이 막 반등하고 있느냐, 과연 정말 시중에 돈 많은 사람이 많냐, 이런 거를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압구정 아파트가 2년 새에 11억이 올랐다. 성수동은 40억이 올랐다.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무슨 거래를 가지고 이런 기사를 썼을까 이걸 찾아봤더니 압구정에 있는 한양 4차 아파트 전용 면적 208제곱미터짜리가 64억에 매매가 됐다. 그래서 과거에 52억에 거래가 됐었던 게 64억에 거래되면서 가격이 뭐 11억 가까이 올랐다. 이런 기사였거든요. 이걸 보면 지금 전용 208제곱미터 느낌이 오세요? 몇 평짜리인지? 지금 우리가 국민평형이라고 얘기하는 게 84제곱미터거든요. 2.5배 정도 되죠. 68평? 거의 70평 가까이 되는 아파트의 거래가를 기사로 쓴 거예요. 이 시장 자체가 다른 거예요. 큰 평형에 또 압구정 같은 경우는 재건축 이슈가 있는 단지예요. 재건축에 대한 활성화를 하겠다고 또 얘기를 많이 하고 어떤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사실은 재건축 사업 같은 것들을 빨리빨리 되게 해서 막 이렇게 붐을 일으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높은 상황이고 그 중에 가장 A급, S급이죠.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이런 곳에 거래가 생긴 거예요. 그것도 70평 가까이 되는 아파트를 산 사람이 나타났어요. 돈 많은 사람 살 수 있습니다. 그죠? 성수동 40억이 올랐어요. 여기도 198제곱미터짜리 거래 사례예요. 여기 한강 연구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거든요. 이 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를 예로 들어가지고 지금 강남은 계속 오른다. 뭐 비싼 건 오른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단순 비교 대상이 아닌 걸 갖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일단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제목만 보면 압구정은 2년 만에 10몇 억이 오르고 성수는 뭐 40억이 오르고 평생 벌어서 만들 수도 없는 돈을 2년 만에 만들었어? 뭐 이런 기분을 들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딴 나라 얘기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런 혼란스러운 정보를 언론에서 공개를 하면서 시장을 오히려 이제 혼란스럽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거래가 진짜 많이 오른 거래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이제 64억에 매매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실제로 등기까지 이어졌는지
있는지도 아직 알 수는 없어요. 그죠? 이런 것도 좀 전제로 봐야 되는 거고, 이게 사실이라 치고 64억에 매매가 됐는데 그러면 제곱미터당 3천만 원 정도? 제가 계산해 놓기로는 3,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거래가예요. 그럼 이 주변에 거래가 많이 됐는지를 살펴보면 이 주변에 거래는 거의 없어요. 재건축을 기대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갖고 있는 전통의 부자들이 갖고 있는 동네가 압구정이에요. 변동이 거의 없겠죠. 여기 안 살더라도 딴 데 새 집에 전세 들어가든 뭐 아니면 새 집을 또 사서 실제 살고 있든 간에 이거 그냥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 되면 여기 다시 들어와서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이 이 대형 평형의 압구정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제 일부 거래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실거래가를 찾아봤는데 21년도 9월에 한양 8차 아파트가, 여기도 이제 전용 면적이 210제곱미터 되는데 이게 72억에 팔렸어요. 제곱미터당 3,4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23년 6월에 또 인근의 아파트 전용 면적 161제곱미터짜리가 팔렸어요. 이게 3,100만 원이에요. 50억에 팔렸거든요. 또 현대 2차, 여기도 지금 160제곱미터짜리가 올해 5월에 팔렸는데 3,400만 원에 팔렸어요. 제곱미터당. 이 얘기는 이 시장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가격, 여기서 지금 과거에 이제 거래했던 가격 기준에서 크게 오른 금액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걸 갖고 11억이 됐다, 뭐 40억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런 기사를 사람들이 접하면 세세히 누구나 다 찾아보진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걸 보면은 아, 정말 역시 강남 불패야, 역시 강남의 아파트는 이제 곧 100억이 갈 거야, 이런 생각들. 84제곱미터짜리가 뭐 50억 하는 거, 뭐 100억 하는 거 시간 문제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는데. 강남에 재건축이 많은 이유가 신도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많은 거고요. 이 많이 나올수록 사업성은 굉장히 좋다.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실 때 전세 대출에 대한 정부의 양태를 잘 봐야 돼요. 성실히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는 어려운 경우가